해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총칙 부분 보죠. 자, 총칙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성격.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이죠. 거기에 대한 구성.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법령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법령하면 세 가지 뭐 있다? 법률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예, 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고요?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자, 국회에서 큰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넘긴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이 중간 틀을 만드는데 그래서 얘가 대통령이 만든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중간 틀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누가 만든다? 각 부서장이 만든다 그랬죠? 부서장이 만든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뭐라 그래요? 부령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담당 부서명이 여기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시행규칙을 자, 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은 어느 부서 담당? 국토교통부 담당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령을 뭐라고 바꿔가지고 국토교통부령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를요 뭐뭐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일단 파악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서의 일단 구성 한번 봤고요. 법의 성격과 제정 목적을 보죠. 자, 일단 법의 성격. 공인중개사법은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공인중개사법.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어떤 법의 성질? 자, 일반법 혹은 또 뭐라 그랬어요? 기본법 이런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자, 부동산 중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무슨 법이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다른 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 공법에 있는 뭐 국토기획법 적용된다 이건 아니겠죠. 자, 뭐 부동산 중개 농지법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뭐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그 다음에 또 상법에 있어서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특별법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민법과 상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적인 성질을 갖는다. 즉, 자,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 상사관계. 자, 이거는 부동산 중개는 일단 부동산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것은 민사관계다, 상사관계다. 일단 중개 주는 것 자체는요, 상사가 아니고 민사죠, 민사. 일단 소개시켜주는 것 자체는 민사 관련된, 민간과 관련된, 그쵸? 민사관계입니다. 자, 그럼 민사관계 기본법은 뭐다? 민법이죠? 자, 그런데 민법이 우선 적용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상법과 관련된 부분. 자, 여기에 이제 업자가 붙으면 또 의미가 또 틀려져요. 자, 중개업 하면 뭐예요? 이거 장사하는 거죠? 그럼 장사하는 거에 관련된 법은 기본법이 뭐예요? 상법이죠? 그런데 상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적용된다? 예, 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리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상법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와 대비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법이라 그랬죠. 중간법이다. 이거는 공법적 성격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법적 성격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래서 자, 공법적 개념과 사법적 개념이 다 갖고 있는 일단은 중간법이다. 그래서 공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국민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제정 목적을 보기 전에 잠깐만 거기 3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거 연역 부분이 있죠. 1월 달에 연역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표만 보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죠. 자, 고려시대 때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거죠. 고려시대 때 객존하는 사람들이 뭐였다? 고려시대 객존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의 효시였다 그랬죠. 자, 이제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각회 집주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각회 집주름, 조선 후기 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죠. 이제 장사꾼이었다가 전문적으로 부동산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런다? 각회, 집주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해방 후에 1961년도에 어떤 법이 나온다? 소개영업법이 나오죠. 자,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제도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들어보셨죠?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을 하긴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네, 자격증 없이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제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아무나 다 부동산을 할 수 있어. 부동산 소개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1983년도 때 부동산 중개업법이 탄생되죠. 중개업법에 의해서 자, 이제 허가제가 나타나야 되고 이제 아무나 못하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면서 등록제, 자,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현재는요? 등록제로 좀 바뀌어져 있죠. 대략 요거는 연역인데요. 옛날에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뭐 안 봐도 되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37페이지에 보면 재정 목적이 나와요. 자, 재정 목적. 재정 목적이란 재정이 뭐라 그랬어요? 재정은 만드는 거고 목적은 그 이유라 그랬죠? 자, 재정 목적. 이 법을 만든 이유를 일단은 쭉 설명해 내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자, 재정 목적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다음에 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제 쭉 한 문장으로서 나온 것을 찢어놓으면 네 가지로 찢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정함.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다? 전문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고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육성하여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 맨 위의 것은 기본적인 목적이었죠. 공인중개사법은 결국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전문성이 어떻게 돼요? 제고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전문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세 번째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 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했다, 건전하지 못했다? 건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것을 이 법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많이 올려놨죠. 자, 그래서 두 가지는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그 결과물로서 어떻게 해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거를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OX 틀리죠? 물론 소속공개사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개념 자체가 틀리죠. 자, 공인중개사는 뭐 했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이따가 용어정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고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럼 개업공개사는요? 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한 자입니다. 의미 자체가 틀려요. 여기에 만약에 이 문구에 개업공개사의 업무 등에 관해서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냐? 소속공개사 업무 등도 지금 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공한다. 이건 뭐 특별히 일단은 뭐 변화될 게 없고. 자, 여기서 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유수한다. 자, 여기서 부동산 업을 건전하게 유수한다.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 업하면 중개업도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죠. 부동산 업을 그러면 이것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틀리죠. 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업무를 육성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습니다. 건전하게 지도한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규율한다 이런 거 틀립니다. 자, 이런 것들 문장들 변화들 여러분 이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국민경제에 바지한다. 국민의 뭐 재산권 보호에 기한다 이런 식으로도 틀려요. 자, 이거를 써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봤자 나중에 문장 안 보입니다. 이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익혀줘야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자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틀리라 그랬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언제 보는가? 3월 30일 어디 제가 본 것 같은데 3월 말인가 보죠? 첫 모의고사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제가 모의고사를 다 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 이런 모의고사 이런 데서 많이 틀려줘야 돼요. 많이 틀려서 네가 도대체 난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는지 나중에 해설지 보면 허무해요. 왜 허무하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개업공개사의 업무 등에 완성한다.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개업자 두자 때문에 틀렸죠?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눈에 익혀줘야지만 점수가 나옵니다. 이거 외워봤자 점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자꾸 눈에 익혀놓고 그 다음에 또 듣고 그러시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재정 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재정 목적 다시 한번 뭐죠? 뭐라 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설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용어의 정의라는 게 나오죠? 용어의 정의 6가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 하나씩 일단은 또 정리를 또 해줘야 돼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중개란. 자, 중개는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는 어떤 의미다? 여러분들 중개하면 소개하고 알선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럼 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알선이라는 개념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런다? 중개라 한다. 그럼 이 법에서 중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중개는 용어의 정의 봐야죠.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자, 그래서 중개란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이거를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1월 달에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포인트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만을 얘기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을 이 법에서는 뭐다? 이 법상의 중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이 법상의 중개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 이란 뭐였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공장재단이 있었죠. 공장재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요게 뭐가 되는 거? 요게 소위 말하는 이법상이에요.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
중개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 부동산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한 알선만이 뭐가 되는 거? 이 법상의 중개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알선. 여러분 소개시켜주는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소개시켜주는 거. 예, 직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것도 있죠. 자,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뭐라 그래요? 예, 결혼 중개. 자, 일단은 뭐 중매 그런데 중매는 이제 일반적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결혼 뭐라 그래요? 중개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남자, 여자를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것을 여기서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법상의 중개 여기에 남자, 여자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얘기한다. 이것이 아닌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은 분명히 중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중개인데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법은 결국 뭐에 대한 알선만, 이거에 대한 알선만 이 법이 적용돼. 이 법은 지금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 무슨 법? 여러분들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는 중? 공인중개사법 배우고 있죠? 자, 바로 이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 갈려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알선이면 이 법상의 중개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교환을 알선하는 거. 임대차를 알선하는 거. 이게 모두 뭐가 되는 거? 이게 모두 중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권리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다. 권리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가 권리득실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외에도 그 외에도 권리득실 변경 행위가 있더란 얘기예요. 뭐 어떤 거냐? 이런 그 밖의 권리는 판례상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 들어가고요.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이런 것들. 자, 임대차, 임차권, 그 다음에 환매권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중개 대상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토지나 건물에 토지 건물에 대한 뭐를 거래 당사자 간에 저당권 설정해 준 행위. 요거를 알선했으면 이것도 뭐다?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이런 토지 건물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판매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알선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이 법상의 중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이런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알선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 네, 이 법상의 중개다. 자,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냐 아니냐를 판단해내는 부분에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뭐 했다? 알선했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자, 이제 이게 중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알선했다라고 한다면, 자, 위에 건 한번 볼까요? 이건 아마 1월달 공부하셨던 분들 눈에 익었던 판례일 겁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 자, 여기까지. 금전 소비대차가 뭐예요? 빌려주고 받는 것이고, 돈 앞에 금전 나오죠? 돈 빌려주고 받는 것을 뭐 한 거? 알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하고 B가 있고, 자, 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얘는 소개시켜주는 사람, 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 땅 갖고 있는데 가진 게 돈이 없어요. 뭐만 갖고 있는 거? 땅만 갖고 있죠. 자, 얘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사람. 그러면 자, 얘가 돈이 없으니까 약한테 가서 돈 빌려줘라고만 하면 될 텐데, 얘를 직접적으로 모르니까 누구한테 온다? 갑한테 오는 거죠. 갑한테 와서 야, 돈 좀 있으면 돈 있는 사람 좀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갑이 B를 A에게 소개시켜주고 B가 A에게 뭐 하는 거?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죠.
자, 돈 빌려주는 것을 얘가 뭐예요? 알선했죠? 이게 바로 왜? 금전수비대서 알선이에요. 자, 그럼 이거 이 법상의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다 그랬죠. 왜 중개 아니에요? 이유. 일단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이유는 예, 금전 자체를 지금 알선한 거죠. 그럼 금전은 뭐가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대상문이 아니다. 그래서 금전 자체 알선이니까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런데 자, B가 A에게 돈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면 안 되니까 토지에 뭐를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결론은 결론은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A, B 사이에 알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거와 아래 거 설명하면서 중개냐 아니냐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중개라는 기본적 개념으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 하나를 잠깐 보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핵심 판례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보자. 저 39페이지에 보면 핵심 판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격증을 대여받아가지고, 자,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임차하기 위해서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에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란에 누구 명칭이 돼 있었어요? 중개사무 명칭 기재됐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됐죠? 그다음 확인 설명서 다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의뢰인이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 임차로 왔죠? 자, 근데 이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 누구예요? 이제 의뢰인이 오피스텔 임차로 왔는데 사무실 앉아있던 사람 누구? 등록증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입니다. 무자격자 받은 사람이 자기가 오피스텔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거를 갖다가 한 거예요. 자기 거를. 자, 근데 이제 이게 자기 거가 아닌 가짜 오피스텔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양수 받아가지고, 대여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 사례에서 보면 실제로 없는데 이걸 갖다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직접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중개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직접 거래라는 케이스 알 거예요. 의뢰인이 자, 여기 요거 갖고 의뢰인이 여기 와가지고 의뢰를 하죠. 매도나 매수 의뢰를 하죠. 근데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임대차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직접적으로 한다면 이게 직접 거래죠. 그래서 직접 거래일 뿐이지 뭐는 아니다. 중개인은 아니다. 비록 이 대여받은 사람이 뭐 다 써줬어요. 계약서 써주고 확인설명서 써줬죠. 누구 명의로 써준 거예요?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격증 자격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명의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건 뭐에 해당된다?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시험문제 한번 나왔던 사례. 이거는 자, 직접 거래에 해당될 뿐 무슨 행위는 아니다. 중개 행위는 아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39페이지에 중개와 구분돼야 할 개념 이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제 중개라는 개념과 자, 위임, 그다음에 대리, 고용, 도급, 현상광고. 자, 이 두 가지를 이거와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에 박스 있는 내용 정도만 하고 제가 아마 프린트물 해도 뭐 이거 잠깐 아마 비교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일단 프린트물 보지 말고 일단 교재 보시고요. 프린트물 얘기 괜히 했다. 자, 일단 교재 보세요. 교재. 자, 보죠. 지금 이 중개라는 개념과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위임, 대리, 고용, 도급, 현상금. 네, 민법에 있는 거죠. 민법의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중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문제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20회 때 넘어가면서 안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는 두고 넘어가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와 이거를 비교를 한다. 왜 비교하느냐? 외형상 형태가 어떻게 하냐? 좀 비슷해요. 자, 보면 A가 갑에게 이거 팔아주세요. 물건을 내놓죠. 자, 이거를 외형상 형태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를 얘한테 뭐 하는 거? 위임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형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대리, 내가 해야 될 거를 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리 거를 주는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를 고용, 얘를 고용해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내가 할 일을 도급 뭐인가 얘한테 맡겨서 하는 거든요. 일을 넘겨주는 걸 도급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형 형태가 비슷하더라.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한번 비교해보죠. 순서대로 만나 위임, 도급. 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냥 칠판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중개와 위임. 자, 중개하고 위임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선관주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겁니다. 중개와 위임은 선관주 의무가 있다. 유사함으로. 중개와 위임은 유사함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럼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차이점을 보면 위임은 여러분들이 위임하면 위임장 써주는 거죠? 자, 그럼 누구한테 위임장 써줘요? 위임장 써줄 때, 위임할 때 누구한테 주로 위임하죠? 아니, 그냥 저기 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예, 가까운 사람한테 하죠.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친구 이런 사람에게 위임장 써주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내가 그럼 대신해줘 위임장 써주지 않죠. 지금 뭐냐면 위임은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개를 보죠. 문 열고 들어가서 팔아줘, 사줘라고 의뢰하죠. 이때 이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라고 꼭 들어야지만 되나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사무실 있고 간판이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위임은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개는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임은 무상의 원칙입니다. 꼭 돈을 주는 거 아니죠. 무상의 원칙인데 중개는 유상의 원칙이에요. 왜요? 거래가 성사되면 뭐 줘야 돼요? 중개보수 줘야죠. 자, 그래서 유상의 원칙이다.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중개와 대리 부분을 볼까요? 자, 중개와 대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래 성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거래 성립을 뭐하는 역할? 조력하는 역할을 해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내가 거래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대신 거래를 성사시켜 주도록 하는 거죠. 중개도 마찬가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 성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 자, 중개 행위는 이거는 뭐냐면 사실 행위입니다. 자, A와 B 사이에서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사실 행위다. 그런데 대리 행위는 뭐예요? 대리 행위는 저번 주 수요일부터 민법 진도 나갔나요? 민법 첫 스타트 진도가 언제 아직 첫 스타트 진도 안 나갔나요? 자, 법률행위 들어보셨죠? 자, 그럼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 의미가 뭡니까? 법률행위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들을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자,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이런 대리, 이런 것도 법률행위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개는 무슨 행위인데? 중개는 사실행위인데 대리는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자,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거 민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거 공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개 의뢰받은 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해요. 자, 보죠. 여기에서 보면 중개는 어떻게 돼요? 중개는 A와 B 사이에서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연결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이게 얘가 거래 당사자 역할이 아니죠. 그러나 자, 대리권을 수여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대리권을 수여받는 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거래 당사자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그와 관련된 판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민법에서 배웠던 거. 자,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로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얘는 거래 당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차이점들 구분해 봅니다. 중개는 무슨 행위라 그랬죠? 사실행위고 대리는 법률행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지만 얘는 뭐가 된다? 제3자의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와 고용을 보죠. 중개와 고용은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자,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 노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고용 뭐예요? 취직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고용이나 중개나 똑같은 게 뭐냐면 돈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일을 해주는 거. 내가 팔아줘. 얘한테 내가 팔아야 되니까 얘가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공통점인데 그럼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고용관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관계는요. 어떤 일이 끝나야지만 보수를 받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취직해서만 뭘 받아요? 월급 받죠. 근데 월급 받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돈 주는 거 아니죠. 자,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뭘 받는다? 고용은 돈을 받죠. 그런데 중개는 어떻게 되죠? 일이 끝나야지만 돈 받죠. 일 끝나는 게 뭐예요? 중개에서 거래가 성사되지만 돈 받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은요, 지시를 받습니다. 윗사람의 뭐뭐 해라 이렇게 지시받죠. 지시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중개는요, 지시받나요? 지시받는 거 아니죠. 야, A가 이거 1억에 팔아줘 라고 의뢰만 하면 끝이죠.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갑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 행위로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구분해보고, 자, 그럼 이제 도급관계와 중개 볼까요? 자, 도급관계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 게 보수받는 거. 이게 중개와 도급의 공통입니다. 자, 중개도 어떻게 돼요? 중개도 일이 끝나지만, 즉 거래를 성사시켜줘야지 뭘 받는 거? 돈 받지요? 자, 그러면 도급 뭔지 아시죠? 하도급. 네, 뭐 가장 많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네, 건설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건 일이 끝나지만 뭐 받는 거예요? 돈을 받죠. 자, 그래서 둘의 공통점입니다. 대신 자 보죠. 일 주는 도급인과 일 받는 수급인이 있습니다. 자, 이 일 받은 수급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 받는 수급인 일 끝낼 의무가 있어요. 일의 완성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겠다라고 약속 받아가지고 일 받은 거죠?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끝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도급인은 어떻게 한다? 도급인은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일 끝냈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받을 의무가 있어요. 수령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개를 요거다 대비해 볼까요? 중개에서 수급인 성격 관련해서 일 받는 사람, 중개에서 누구죠? 중개에서 일 받는 사람, 중개업자라 하지 마시고요. 이제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중개업자라고 좀 용어 끝난 지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고 일 주는 사람 형태 누구예요? 일 주는 사람 형태 의뢰인이죠. 자, 보죠. 개업공제서는 일의 완성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팔아줘. 접수받았죠. 반드시 팔아줘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돈 벌기 싫으면 사업소에 처박아 놓고 중개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법의 의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 입장, 수령 의무 있다 없다? 수령 의무 없습니다. 수령 의무가 없다. 그럼 수령 의무가 없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줬죠. 이때 A와 B가 반드시 거래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조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죠. 이게 수령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 있고요. 자, 그래서 도급관계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상광고. 자, 현상광고는 공통점이 이거와 같습니다. 중개와 현상광고는 공통점이 뭐다?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뭘 주는 거?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일의 완성이 있으면 보수 지급한다라는 것이 현상광고와 중개의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 볼까요? 현상광고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혹시 배웠었던 분들. 자, 이거는 민법 배웠던 분들만 일단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갖고 예를 들었나요?
민법에서 혹시 처음 들어봤나요? 다 들어봤을 텐데. 네, 강아지 찾는 거. 그거 갖고 많이 예를 들죠? 자, 현상 광고. 여러분들 전봇대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강아지 찾는 광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붙여놓고. 자, 요 강아지입니다. 대신 현상 광고는요. 현상 광고는 반드시 뭐여야지만 된다? 아니요. 그 이전에 민법상의 현상 광고가 되려면 반드시 유상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냥 찾아주세요가 아니고요. 찾아주면 얼마 주겠다 이런 유상이어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강아지 찾아주세요. 그래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럼 이제 찾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청약이죠. 청약을 이 현상 광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봇대 옆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하죠. 이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중개는 어떻게 돼요? 팔아주세요. 이거 청약이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특정인에. 문 열고 들어서 특정인에 해야죠. 자, 청약의 대상이 틀리죠. 청약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하고 특정인하고. 그 다음에 현상 광고는 반드시 이런 광고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근데 중개는 광고의 방법이 아니죠. 자, 직접 가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와 그 다음에 5가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구분해보라.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던 거예요. 잘 나왔던 건데 언제부턴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알고는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 3요소. 자, 이제 40페이지를 보시죠. 40페이지 보면 중개 3요소가 나옵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3가지 써야 된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는 넘어가시라. 자, 이 중개 3요소는 중개 대상물, 그 다음에 또 의뢰인, 그리고 또 알선 행위자, 즉 개업 공개사를 얘기합니다. 알선 행위자, 여기서는 개업 공개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3가지가 일단은 3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성격을 보면 사실행위다. 아까 사실행위다는 거 여기서 설명드렸죠? 사실행위다. 자, 그 다음에 또 독자적 행위고 보조적 행위입니다. 자, 거래가 되는 데 있어서 보조적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독자적 행위다. 독자적 행위는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고용관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용은 지시를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중개는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스스로 하는 거죠. 독자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중개는 또 사자와도 비교합니다. 사자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사자. 예, 신분운꾼. 단순한 뭐예요? 전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전달자.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이 갑이 A와 B 사이에 물건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자는 아니죠. 중개를 볼 때는요. 자,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이 갑 A와 B 사이에서 흥정을 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자적 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하나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장소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행위를 어떻게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알선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쉬워요. 왜냐? 일단 문장 자체에서는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얘기?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판례는 항상 어떻게 돼요? 판례는 제3자에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까다롭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요게 문장이 들어가면 답 찾기가 쉬워요. 근데 요게 싹 빠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한다. 자, 요렇게 문장이 딱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을 딱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가만있어 보자.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를 위해 진정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 주관적 의사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개념이 빠지고 나오죠.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문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장, 문제 풀 때 분명히 또 헷갈릴 겁니다만. 자, 어쨌든 이런 판례도 있고요. 자, 이제 중개 종류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많이 있는데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두 가지만 보면 중개 종류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자, 중개 종류 보면 상사중개와 상사중개, 그 다음에 또 민사중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있었죠? 지시중개, 그 다음에 또 참여중개. 요거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봐도 알아요. 제가 설명 굳이 드릴 필요 없이. 자, 상사중개와 민사중개, 지시중개, 참여중개. 이거는 전체적인 중개 개념을 통틀어서 일단 설명한 건데, 자, 상사중개란, 상사라는 게 뭐예요? 장사와 관련되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 간의 상행위를 뭐한다? 이거를 중개해 주는 거예요. 상행위가 뭐죠?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을. 자, 장사하는 것을 알선 중개해 준다. 그럼 여러분, 장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상행위니까 이거는 무슨 법이 적용되겠어요? 네, 상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상법에는 중개업이라는 별도의 파트가 있습니다. 상법에. 자, 그러면 보죠. 장사하는 것을 알선하는 거 뭐 있을까요? 장사하는 것을 소개시켜 주는 거. 여러분들이 주변에 생각나는 거 그렇게 없죠.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듭니다. 제가 이 상사중개 대표적인 예를 뭘 많이 드냐면 무역상사를 제가 예를 많이 들어요. 무역상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그 왜 케이블 TV에서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뭐 어딘가 나오니까 무역상사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무역상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무역하는 회사겠죠, 당연히. 당연히 무역하는 회사였죠.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바로 수출입을 알선하는 회사예요. 수출입을 뭐 하는 거? 알선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해외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죠. 수출하는 것을 해외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거. 수입하는 거 또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바로 무역상사입니다. 바로 이런 회사가 바로 상사중개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장사하는 것을 알선하니까 상법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사중개는 뭐다? 민사중개는 상사중개 이외의 중개를 모두 뭐라 한다? 민사중개라 한다.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중개가 무슨 중개죠? 네, 부동산 중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네, 결혼 중개 있었죠? 결혼 중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직업 중개 이런 거 있었어요. 직업 중개 이런 것들이 모두 민사 중개 된다. 시험 문제 옛날에 엄청나게 잘 나왔던 거,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중개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다,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다. 자, 우리 이것 때문에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의 개별법이 적용돼. 민사관계인데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이 적용된다. 자,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적용?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그럼 결혼 중개도 법이 있어요. 결혼 중개도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기 뭐 중매 그거 하는 거 뭡니까?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중매하는 업을 결혼 선우 그런 거 결혼 상담소 그런 거 있죠 왜? 자, 그거 할 때는 이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적용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이 법도 없었어요. 법 없이 했었는데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직업 중개는 또 법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직업안정법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 들어봤어요? 직업 상담사. 여자분들 많이 따려고 그러는데 그 직업 상담사 자격증
관련 법이 이거 여기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있듯이 직업상담사 자격제도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이 개별별로 적용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자,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네, 민사중개다. 이제 이걸 기억하면 되고, 자, 지시중개는요, 이거는 단순한 소개만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 지시중개고요. 참여중개는 거래가 성립이 돼야지만 보수를 받는 것이 참여중개입니다. 자, 보죠. 지금 참여중개와 지시중개 두 가지에 있어서 보죠. 여기에서 참여중개는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 하는 역할이죠. 거래가 성사돼야지만 뭘 받아요? 보수 받죠? 거래가 성사되지만. 그럼 지시중개는 뭐냐? 소개만 해주고 보수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죠. 부동산 중개, 결혼 중개, 직업 중개에서 소개만 해주고 보수 받는 거 뭐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직업 중개, 네, 결혼 중개. 직업 중개는요, 회사 소개만 해주고 돈 받는 게 아니죠. 소개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취직을 시켜줘야지만 거기에 대가로다가 뭐 월급에 얼마를 뛴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수 얼마 뛴다는 그렇게 하죠. 자, 결혼 중개는 자, 몇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조건 하에서 보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야지만 보수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결혼 중개, 결혼 상담소 가셔가지고 소개받으려면 좀 큰 데 가서요. 특히 남자분들, 격리 직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격리 직원이에요. 왜요? 어쨌든 숫자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끝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뉴스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큰 데 가면, 근데 작은 데 가면 격리 직원이 나온다는 얘기. 자, 얘는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한다?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거 아니죠? 지금 뭐 배우는 중? 네, 부동산 중개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지시중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언제 어떻게 한다? 없다는 얘기. 자, 뭐냐? 바로 부동산 전시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부동산 전시장이라는 거 혹시 가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부동산 전시장. 이제는 이거 설명하기가 참, 이거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뒤로부터는 거의 이거를 구경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할 때도 거의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동산 전시업이라는 것은 뭘 운영하는 거예요? 전시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자, 이제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 놓고 이쪽이 서울 물건, 경기 물건, 강원도 물건 이런 식으로서 전국 물건을 여기다가 다 전시해 놓는 거예요. 의뢰받아 가지고, 자, 전시장으로부터 이제 뭡니까? 그 매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의뢰받아 가지고 전시를 다 해놔요. 해놓고 여기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겠죠. 온 사람들이 쭉 구경하다가 물건이 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맞는 게 있으면 요거 소개시켜줘 그러면 당사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전시장이에요. 이 부동산 전시장이 90년도 때까지는 꽤 많았었어요. 90년도 때까지는 꽤 있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춘천에 갔다가 그쪽에 전시장이 있는 걸 제가 한번 한 10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90년도까지 꽤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문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차로? 네,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교차로는 교차로지만, 교차로는 그 동네에서 전 나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여러 직업을 다 없애버리죠. 왜 인터넷이.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서 강원도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전시장을 가보거나 하나는 직접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앉아가지고 강원도 물건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시장 이게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의뢰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설명 붙여놓고 이걸 전시하거든요. 바로 요 전시할 때 받는 수수료를 전시 수수료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2003년도까지 강의했었어요. 이 과목에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2000년 초반에 싹 없어지면서 한 3년 정도 법제도가 있다가 그 뒤로 없어졌습니다. 자, 바로 이 전시술은 뭐예요? 전시술은 거래와 전혀 상관이 없죠. 거래와 상관없이 뭐 하는 조건? 전시. 이게 소개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일단 알아두시라. 그래서 이 지중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전시중계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개념만 잠깐 짚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중개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좀 쉬시하셨다가 공인중개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